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은 상당 부분을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위증교사 등등 해서 오랜 기간 이 혐의나 이런 전후 상황들을 분석을 해오셨잖아요. 여기서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기본적인 예상보다 조금 웃도는 선고라는 얘기들이 없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습니다, 여 기사님. 저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평범하지만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이런 판단이 그렇게 어려웠나.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강행 규정으로서 공소가 있은 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공소 후에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1심 선고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 지연을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6개월이라는 그 강행 규정이 무색할 만큼 1심 선고까지 정말 길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은 이 규정에 맞게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날 선고 기사를 미리 마감을 해야 돼서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나, 이하로 하나 이렇게 써놨었는데 워낙 대선 때 파급력이 컸던 발언이기도 했고 또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의 양형이 나왔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그 감형의 여지는 조금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셈이죠. 뭐 몇 가지 이제 또 적신을 해놨더라고요. 판결문에도 보면. 하지만 이제 뭡니까 이재명 피고로서의 이재명 그 대표의 태도라든가 이런 그 법정 일반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세 이런 것도 양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수그리고 들어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감형 요인이 될 텐데 뭐 그런 요인이 전혀 부재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쨌든 양형 문제가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지금 뭐 한마디로 두 글자로 한다라면 불복이란 단어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측의 일련의 반응들, 뭐 어제 집회에서조차도 뭐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라든가 반응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선고 직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 또 집회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이후에 친명들의 발언까지는 조금 후에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공직선거법 재판에는 두 가지 사안 담고 있었잖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고 김문기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몰랐다는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네요. 회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건 워낙 초미 관심사인 만큼 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만은 우선은 쟁점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이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 두 번째,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세 번째,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법원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두 다 거짓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것을 법률로 의율할 수 있느냐 유죄냐 무죄냐를 따졌을 때 1번 3번은 무죄 그리고 2번은 유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그 골프 친 적 없다. 그렇죠. 혹시라도 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번 3번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거짓 이재명이 한 말은 거짓 이돼 이것이 뭐 모를 수 있는 뭐
뭐랄까요? 우리 이제 흔한 말로 과거에 뭐 5년 전, 6년 전의 일이니만큼 헷갈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법률적으로 의율할 사안은 아니다. 내지는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 중에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모자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골프 관련해서는 제가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봤고 또 네. 오늘 아침에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의 주장도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골프를 안 쳤다고는 한 적이 없다. 다만 그 김문기 씨랑 같이 찍힌 네. 4명의 사진 그것만 일부를 확대해서 조작한 것 이거를 문제 삼은 거다라고 한 걸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판단은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전 사실 그래요. 아까 앞서 우리 구민주 기자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하긴 했지만 네. 저는 크게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또 회계사다 보니까 정말 이 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뭐 검찰과 그리고 사법부와 민주당도 얘기하지만 검찰과 사법부가 그리고 전 국민이 이와 같은 정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만한 일인가 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지낸 한 분이 항상 정말 그 고가의 사진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그 사진 용어를 까먹었는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까먹었는데 이건 사진 중에서 이만한 사진이 있다라면 이 일부분을 확대하고 하는 건 사진 기법상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사진업계에 뭐 몇십 년을 있었지만 처음 듣는다. 지금 그건 거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이만한 사진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떼온 게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진이 모든 그림이 조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경관의 극히 일부분을 찍는 거잖아요. 포착하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 측의 조작이란 내용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 다른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 찍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네. 이 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수법이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와 같은 내용들이 판사에게 혹은 검사에게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 건 알 거란 말입니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몇 가지 오늘 판결문 그리고 이제 판결문 130쪽 되다 보니까 설명 자료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여러 번 봤었는데 네. 그 내용의 일부 중에 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이 신임 시장의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꽤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가서 출퇴근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일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 재판부 설명 자료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해가지고 피고인 이재명은 2015년 1월 6일부터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에 2015년 1월 12일경 야라밴드 퍼블릭 코스 골프장에서 이 부분 몰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네.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 모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11명이 갔는데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11명이 출장을 갔는데 우리 3명만 오늘은 어디로 갈게? 하고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나머지 8명은 모르게 3명이만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이 3명만 골프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 사실 오늘 이거 처음 봐서 되게 속으로 웃었는데 여러분 이때 나온 자, 한번 봅시다. 유동규, 김문기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남시청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이 둘만. 네. 이 둘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이고 그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한 포스트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청 출장 중에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사람을 데려갔어. 누구만? 둘만. 유동규, 김문기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모르게
그러니까 전 이 모르게란 표현이 좀 상당히 박히던데 네. 모르게 셋만 가서 골프를 하루 종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네. 제가 앞서 돌아가서 이것을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들은 무죄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할 수 있다는 건지 참 대단하다. 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재명 씨 참 대단하다. 조국 씨 대단하다. 최강욱 대단하다. 네. 또 윤미향 씨 대단하다. 이 사람들 20년 후에 또 뭐라고 할까? 20년 후에는 지금 자꾸 이 사람들 뭘 만들려고 하냐면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20년 후엔 그럴 것 같아. 이재명은 80세 되고 윤미향도 한 70세 중반. 네. 조국도 80세 돼가지고 다 자기들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할 거 아니냐 이 말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지만 검찰에 의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다. 참 저는 이 130쪽 판결문이라는 거 가지고 이 판사들의 사법 인력들이 이토록 허투루하게 쓰이는 게 맞냐. 이걸 어떻게 보고 오늘 뭐 그나마 저는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분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분조차 나와서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진이 그게 조작이면 사진도 조작이고 모든 예술 작품이 조작이고 문학도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럼 조작이고 누구죠? 누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네. 우리 유명한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 선생도 예술은 사기다. 이게 어떤 맥락이 있고 예술적인 그런 언급이지. 이분들 너무하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제대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참작될까요? 이런 주장? 2심, 3심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앞뒤 맥락을 조금 살짝은 그 맥락 없이 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그래요. 네. 자칫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의 큰 전말을 읽지 말자. 네. 전체 그림을 읽지 말자.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 부분이 인상 깊거든요. 이 판결문 요지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예. 그 사법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이처럼 얘기하거든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각종 비리와 피고인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네. 결국은 이재명의 이와 같은 하나의 거짓말들. 네. 소위 이제 입벌구라고 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친다라는 이 거짓말의 내용들이 대장동과의 연관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전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문기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저는 그 사람을 뭐 깨놓고 말하면 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렇단들 죽었단 말입니다. 네.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이재명의 공소사실 내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단한 협조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을 옆에 두고서 잘 됐다. 이 기회에 잘라내자. 김문기와의 인연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해버리면 나는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정말 사람이 못됐다. 정말 저 한 번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었는데 많은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소시오패스. 정말 정리하자면 김문기는 대단한 혐의를 가지고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장동에서. 그리고 수사의 압박 과정에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런 사람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당선을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김문기와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다. 또 하나 사안이 있죠. 백현동.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판부가 무게를 둔 것 같아요. 유죄 쪽에 조금 그렇죠. 더 많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깊이 있게 분석해 오신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면 이제 구민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문기 관련
된 사항은 저도 그래요. 쭉 판결문 그리고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읽다 보면 모두 다 거짓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런데도 거짓인데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어떤 뭐 기억의 오류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다. 이 인과관계를 검찰 측이 명확히 입증해내지 못했어. 그래서 무죄 이렇게 가서 조금 떨떠름하고 일부 이제 패널 분들은 자칫 이것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서 무죄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여지가 있다. 1심에서도 이미 재판부가 이건 아니야. 거짓말은 분명한데 이건 법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죄야 네.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더라고요. 클리어하죠. 조금. 예, 그렇습니다. 한번 어디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백현동 사건도 관련하면 이제 상당히 네. 깊이 파악했던 사안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 백현동 관련해서 어쨌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지용도 변경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승인한 것이라는 진술이 그렇죠.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없다.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예.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전후 사정을 봤을 때 협박의 그 근거는 없었다. 그렇죠. 따라서 예. 허위 사실. 예, 조금 단호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문을 읽은 기자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 평론가분들도 야 백현동은 이거 어떻게 보면 빼박이다. 사실은 사안의 속성 자체가 애시당초 빼박이었었는데 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누가 오더라도 좀 부인해내기는 힘들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쭉 보게 되면 민주당 측 변호사분들 네. 또 지금 보면 계속 김문기 씨 관련해서만 뭐라고 할 뿐이지 백현동 감독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더 이제 해명을 할 게 사실 없다. 인정할 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덮어 씌우기 그리고 이제 말꼬리를 이상하게 잡아가는 그런 버릇.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년 전쯤 1년 반쯤 전에 소개했지만 저는 항상 그게 좀 뇌리 속에 박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측근의 버스 노선 관련해서 네. 버스 노선 설정 관련해서 뇌물 혐의가 붙잡히고 실제로 그 사람은 측근은 이제 구속도 되고 실형도 선고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수사가 본인의 측근 그리고 본인을 향해 오니까 뭘 가지고 나섰냐면 지방자치제를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이 박근혜 정부가 네. 지방자치제를 말살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단식 시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고리를 엮었군요. 그랬죠. 단식을. 네. 우리 올 초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단식 또 있었잖아요. 지난해였습니다. 그때였죠. 네. 그때도 지금 보면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단식을 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에게 뭐 요구하면서 예,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뭐 저 포함해서 몇 명이 놀렸습니다만 영양제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쭉 보면 하얀색 액체였었는데 그걸 맞으면 영양 과잉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뭐 이걸 가지고 단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나는 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했을 뿐이다. 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참고로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저는 김웅 의원의 비유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 어떤 거죠? 동네 축구하다가 네. 동네 클럽 축구하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상승시켜 준 것이다. 이게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이제 상향시켜 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변경은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한번 뭐 화면들도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지 네.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에서 그 공개를 해준 건데 네. 화면에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빨간색으로 박스가 칠해져 있습니다.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 해가지고 우리 부의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공문은 쭉 빨간색 보이시죠?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혁신도시법 제6항의 내용은 뭐냐면요. 네. 제가 짧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가 법률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지자체에 요구를 할 경우 죄송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끝부분만 읽어볼게요.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부동산의 활용 계획을 도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먼저 물어봤어요. 성남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들 공문 보내줬었는데 이 공문의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따른 것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토교통부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야. 너희들 그거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 공문의 내용.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야.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14년에 오갔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하여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남시에서 보낸 주고받은 공문들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다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모두 다 일관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당시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내용들만 읽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판사가 매조질하고자 하는 의지인 거죠. 마무리를 하겠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그러니까 니들이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내용도 그런 내용을 백업하는 거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재명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하. 이재명 네가 하지 않았냐? 네가 해놓고서 무슨 국토교통부가 했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이 계속해서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오고 압박을 하니까 이걸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 협박이라는 표현이 뭐 사실 주관적인 표현이고 과장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재판부가 문제 삼아서 유죄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압박을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앞선 사건에서도 제가 큰 그림을 보자고 한 게 뭐냐면 이 사건도 지금 백현동 아파트가 뭐냐면요. 옹벽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한 번쯤은 시청자 여러분들 봤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와 같은 산이 있으면 그 종전에는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부지를 쓰다가 이제 이거를 이 용도 변경을 하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짓고 여기를 깎아버립니다. 네. 사진 많이 돌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절벽을 깎아버리면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구체적인 층수도 봤었는데 한 8층, 9층까지가 8, 9층까지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옹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상으로도 준공이 나지 말아야 돼.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준공 필증이 안 내려졌었거든요. 적어도 확실한 건 2년 전까지 지어진 지 꽤 됐음에도 지금도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봐볼게요. 네. 백현동 아파트가 준공 필증이 이게 난 안전상의 문제로 이게 준공허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지금 정성호 의원의 한마디, 민주당 의원들의 한마디를 보지 말자는 거죠. 그 취지를 한번. 아직 안 떨어진 걸로. 그렇죠.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제가 우선은 구민주 기자님이 확인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놨고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랐는데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가 안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이와 같은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왜 지어졌냐라는 것으로부터 지금 문제 제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 사람들 이재명의 최측근들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지만 뭐 이름을 알더라도 쉽게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그 모 식당을 운영한 모 씨 그 사람이 지금 2년인가 3년 실형을 받았고 이 백현동 아파트로만 대략 1조 가까이 이익이 났습니다. 대략. 네.
여러분 대장동이 제가 맨날 얘기한 게 2조 가량 이익이 난 거고 백현동은 이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 1조 가량 이익이 났어요. 와. 물론 장부상으로 덜 났죠. 네. 네. 근데 이제 쭉 따져보면 제가 이 기회 있으면 이거 따질게요. 네. 이것도 1조 전 가량 기회가 났는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이재명의 최측근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힘을 매개로 해서 시행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 후에 1조 원 가까운 이득을 장부상으로는 한 5, 6천억 됩니다. 근데 네.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게 또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런 건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했냐 하니까 자꾸 문제 제기하고 야 이재명 그게 가능해? 이게 아파트가 지금도 임마 준공을 못 내주고 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준공을 못 내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이게 뭐 윤석열이 검찰이 안 내준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조차도 뭐 성남시, 네. 경기도 모두 다 뭐 민주당일 때조차도 못 내줬던 건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어? 너희 뭐가 있지 않아? 너의 최측근이 이 회사에 돈을 받고 시행사에 돈을 받고 중대한 역할을 했어. 그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도 됐고 너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야? 했더니 이제 이재명이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때 뭐라고 했냐? 아 그거 국토교통부가 하라고 했어. 이게 네.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화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의 말은 전 그래요. 이재명의 말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이걸 어떻게 아니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라면 국토교통부가 왜 협박을 하냐고요. 어떤 실익이 있기에 뭐 하다못해 뭐 무슨 실적과 관련돼서라도 이재명은 본인의 최측근이 구체적인 뇌물을 수수했고 그리고 막대한 이 사업으로부터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야 그거 국토교통부가 협박했어. 국토부로 화살을 돌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 사건은 재판부의 말씀대로 조금 크게 보자. 자꾸 민주당 애들 계속 지금 그러거든요. 뭐 당선될 목적이라는 데 낙선되지 않았냐. 뭐 이런 말 한다라든가. 네. 협박이란 단어 이런 네. 것들. 네. 낙선한 사람한테 그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경영도 가지고 오잖아요. 네. 허경영도 낙선됐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본인이 뭐라고 했나요?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그분은 좀 정상적인 분으로 보기 힘드신 분인데 예. 그분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징역형 그리고 네. 뭐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 걸 받았는데 이재명도 저는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였으며 이와 같은 한마디가 시청자들을 그리고 유권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벌을 쳐야 된다라면 이거조차도 좀 낮을 수 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자꾸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법조인들은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얘기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 크게 보자. 네, 저는 정말 좀 이게 항상 공부하다가 흥분하고 읽다가 흥분하는데 좀 사전에 우리 구민주 기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판결이 만약에 이와 같은 판결이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와 같은 판결이 2심과 3심에서도 확정이 된다라면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인가. 네.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대법에서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될 테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의 434억이라고 하나요? 그죠. 네, 보정금 이것을 토해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이제 열이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회계사다 보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선거 공영제라는 게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행된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그때 누구이신가요? 거기 충청지사, 충남지사 분이신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더불어 저하강재 우희정. 네, 안희정. 네. 네, 죄송합니다. 안희정 지사까지 해서 안희정 지사가 그때 이제 그 실형을 선고받았죠. 전 네. 대통령 선거자금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겠다. 자꾸 내가 대통령 선거 처음엔 그랬잖아요. 당시 지금 기준 국민의힘보다 10분의 1 이상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10분의 1은 나중에 넘긴 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공영제를 했는데 저는 이게 선거 공영제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한동훈 대표도 언급을 했었고 과연 그럼 433억을 토해내면 민주당 어떻게 거덜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의 공이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산 운용 현황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회계사임에도 그런 것까지 체크를 못했으면.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앙일보가 올 4월에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네. 그 정보공개 신청이라고 하죠.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정당 회계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놨던데 우선은 민주당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전 이 부분은 뚜렷이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내용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앙일보 보도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민주당의 재산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뉠 것 같아요.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금 재산, 그러니까 예금 등을 포함한 거겠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건물 장부가액이 192억이고요. 네. 당사죠. 당사 192억이고 현금 재산이 400억. 그래서 대략 509 기타의 재산들 포함하면 비품 자동차도 있겠죠. 626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사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비상대책위원 시절에 좀 국민의힘 재산을 보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고 그 내용을 또 외부로 공개할 건 아니라서 하는데 이 내용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 재산 내용을 이 부분은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둘 다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재산은 제가 기사 내용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군요. 1146억입니다. 네, 1146억. 네. 여러분, 자, 우선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를 쓴 기자분도 중앙일보의 원동훈 기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사기업이 시사저널이 재산이 1,000억이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거 시사채널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일 수도 있고 광고 수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독자 수입일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떤 특정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기업 활동을 하는 누군가가 재산이 50억이다, 70억이다, 다 뭐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재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억이다. 국민의힘 재산이 1,100억이다.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선거 공영제라는 명목 하에서 1년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국고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라이브하게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국민의힘 재산이 1,100억이다. 민주당 재산이 600억이다. 그 말은 이렇게 제가 거칠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은 세금으로 2,000억을 받아서 1,400억만 쓰고 600억을 남긴 거죠. 네. 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아하. 국민의힘은 2,000억을 받아서 1,000억을 쓰고 1,100억을 남긴 거죠. 그게 재산이 된 거죠. 이건 좀 문제이지 않냐? 공당이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예. 이게 물론 보조금은 아닙니다. 이게
선거 공영이다, 선거 공영제다, 뭐다 해서 보조금 명목으로는 안 될 겁니다. 보조금은 남기면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 약간만 조금만 딴 길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수 있는 법률 상식이고, 저 지금 이제 세무사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1년에 최소 2-3분은 이 질문을 해오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식일 거예요. 가끔 어떤 질문을 해오냐면, 아들이 뭐 대학교 3학년인데 해외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5천만 원, 1억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증여세 대상입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들이 하다못해 부산에 있는데 8천만 원 정도 보내주려는데 어떨까요?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비로 얼마까지는 돼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예. 정리하자면, 같이 살고 있는 아들한테 용돈을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네.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저의 답변은 항상 그거예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줘라. 혹은 남겨선 안 된다. 즉 저축하면 안 된다. 약간 제가 비틀어 보면 아들이 효자면 안 된다. 효자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내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 전 윤미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1년 학비가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체능계 예. 경우에는. 예. 그러면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1억을 줬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 가서 그걸 가지고 학비로 쓰고 그리고 생활비로 쓰면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학비가 1억이라면 1억 5천을 줬는데 2억을 줬다. 2억을 줘서 1억 네. 학비 5천만 원, 생활비 5천만 원, 렌트, 집 렌트료. 그건 오케이. 괜찮다. 네. 아들이 정말 효자여서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생활비는 막 이쪽 저쪽 끼어 살고 어떻게 아끼고 아르바이트하고 어쩌고 해서 2억을 보냈는데 1억 8천씩 차곡차곡 쌓았다. 그건 모두 다 증여로 과세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아들 재산이 어떻게 해서 한 거냐.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공직자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답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아껴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라든가 학비를 줬는데 아껴가지고 모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법에 위반됐다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증여세 내야 되는데 세금을 탈루한 거죠.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흥청망청, 그러니까 학비도 별로 안 들고 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비도 별로 안 들고 뭐도 별로 안 들고 하는데 유흥비로만 1년에 2억 썼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사실은 이게 자주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과세하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유흥이라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뭐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좀 과도하게 분명히 썼어요. 학비, 생활비, 집안 렌트비 다 합해도 현실적으로 뭐 4-5천이면 될 것 같은데 뭐 필리핀에 1억을 보냈다. 근데 아들이 안 남겼어, 재산을. 통 크게 썼구만. 네, 통 크게 썼죠. 네. 근데 뭐 아들이 좀 머리 좀 식히려고 해외에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명품도 끼고 뭐 특정인을 임모 씨의 딸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괜찮다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돌아와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써야 돼요. 남기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세금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024년에 200억을 받았는데 150억만 쓰고 50억은 남긴 거거든요. 뭐 이자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둬야 되느냐. 그게 쌓여서 민주당 600억 되고 국민의힘 1000억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1000억이고 민주당은 600억이면 국민의힘 더 나쁜 놈들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국민의힘은 아낀 거죠. 아까 말한 효자 아들처럼 좀 덜 쓰고. 그러니까 뭐가 누가 더 낫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다라는 건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다만 이건 말하고 싶다. 네. 이건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중앙일보 기자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와 같은 그 정당의 재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중 보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정확한 용어를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전 좀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열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 제 기억으로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중 보전.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선거가 있는 해, 올해 같은 해가 되겠네요. 2024년에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 보조금을 주고 네.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 잘 아시는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 비용 보전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즉 선거 보조금과 선거 비용 보전액을 이게 똑같은 선거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 보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네. 여러분들 특히 월급쟁이 분들은 좀 화를 내야 되는, 전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격하게 얘기하자면 좀 피를 토해야 된다. 유권자분들이 화를 내야 된다. 다른 거 가지고 화낼 게 아니라 한국이 뭐 대만 야구한테 유중일이 왼쪽 타자가 질비한데 언더핸드 투수 냈다. 이것도 물론 화를 내야 되지만 그런 것에 화를 낼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쟁이 분들은. 이 월급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세법전에, 네.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게 노역의 대가로 받는 게 그걸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제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다 원천징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과세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비과세되죠? 식대 20만 원, 자동차 운전 보조금 그게 20만 원, 회계사이면서도 20만 원으로 상향됐나요? 모르겠어요. 12만 원인가요? 아, 식대가 12만 원, 운전 보조금이 2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열거된 것 외에는 모두 다 과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떼가죠. 많이 떼가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월급이 500만 원이다 하면은 약 100만 원 정도 떼갑니다. 여러분은. 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 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월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월급의 정의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무슨 수당, 직책수당이다 뭐다 야근 수당이다 뭐다 무슨 수당이든 말든 다 그거 월급으로 포함돼서 다 원천징수 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의 입법 보조 활동비라고 하는 것도 월급이고 이거 세금 떼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안 떼지거든요. 아, 전 이거 가지고 좀 화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지만 KBS에서도 보도되고 한 5년 전쯤에 했거든요. 의원들 근데 뭐 본인 밥그릇이어서 이게 문제는요. 이게 전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의 문제냐. 예를 들어 너가 매월 받는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입법활동 보조비 네. 이거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 거 최민희의 문제이냐, 이철규의 문제이냐, 누구 또 누구라고 할까요? 좀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이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냐. 이게 좀 황당한 게, 제가 좀 여러분들 화나게 하기 위해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 사무처가 아예 세금을 떼버리질 않아요, 이걸.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가 관대하게 봐준다라면 국회의원들은 이게 비과세되는지 과세되는지조차도 몰라요. 네, 월 400만 원에 대해서. 아예 국회 사무처라는 곳이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화낼 일이네요, 국민들. 그렇죠. 네. 그러면 국세청이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전 여러 가지 조처들을 해봤거든요. 호소도 하고. 국세청이 안 하는 거죠. 국세청이 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명줄 쥐고 쥐락펴락하고 뭐 큰 소리 치고 하는 분들이니까. 제 말씀은 지금 보조금, 재산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과세 여부에서도 보듯이 국회의원들은 정말 막대한 특혜, 그리고 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공부하던 문제의식에서 좀 멀어 떨어졌는데, 네. 민주당의 600억 재산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합법적인 경로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 감정을 한번 해봤어요. 탁상 감정. 정식 감정이 아니라. 예. 탁상 감정을 하니까 민주당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요. 장부상으로는 얼마냐면 장부상으로는
192억입니다. 네. 민주당이 10층짜리 건물이. 근데 제가 탁상감정, 약식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정식감정은 아니고. 근데 대략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346억 가량 됩니다. 그 10층 건물이요. 그렇죠. 예. 예. 상당한 이익을 받네요. 그렇죠. 건물로.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은 이제 건물로도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434억 이거 네.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돼서 민주당의 앞날이 걱정된다. 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네. 정도의 걱정이다. 할 필요 그렇죠. 없다. 네. 그러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데도 사실 이분들은 아무 뭐가 없죠. 왜? 434억 토해내고 네. 한 채 모르긴 몰라도 몇 년만 받으면 다 다시 보전하죠. 보전되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기왕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많이 흥분했어서 네. 정말 이 국회라는 곳 저는 국회가 하나의 정말 산업화 돼버렸다. 뭐 산업화라는 것도 좋은 의미라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한다라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 민주당, 국민의힘엔 모두 다 민주당으로 치면 민주연구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여의도 연구원이 있거든요. 정책 싱크탱크죠. 그렇죠. 네. 이건 제가 뭐 민주당만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수년 전에 조금 그때도 다른 일 때문에 쭉 파다가 뭘 발견했냐면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매년 60억 안팎을 내려보내는데 한번 그 소위 짤이 지금 화면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020년만 한번 볼게요. 한번 연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민주연구원이 2020년에 연구 보고서 아래 보시면 2019년이고요. 2019년 4월 29일 날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아젠다.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그러면 2020년엔 보고서가 딱 한 건 나왔어요. 네. 1년 동안? 1년 동안. 네. 2050 탄소 중립선언 진단과 제안. 제가 그 보고서 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26쪽짜리, 26쪽짜리 개조식 보고서인데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60억 가지고 운영되는 싱크탱크에서 1년 동안 보고서가 단 한 건. 그 왼쪽에 정책 브리핑이라고 보이시죠? 네. 정책 브리핑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2019년에 정책 브리핑이 한 건 나왔고 그 다음이 2021년 없었다는 거예요. 2020년은. 너무 태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봤을 그렇죠. 때. 네. 60억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가 1년 동안 연구 보고서라고는 26쪽짜리 개조식 보고서 하나.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정말 좀 오늘 공부하다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네. 저는 이건 성역 속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사는 이 집단들이다.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또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민주당 측과 일을 할 때 민주당 측이 먼저 얘기를 해요. 저한테 종종. 기사님 민주연구원 분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 바보예요. 애들 다 갖다 꽂은 애예요. 실제로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요. 되게 공채를 통해서 뽑고요. 민주연구원 사람들은 다 그냥 지역구 의원들이 갖다 꽂은 낙하산들이에요. 쟤네들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뭐 해봤어요. 직접 민주당 통해서 들으신 겁니다. 의원들 통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니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슨 특정 국정조사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인발부를 했었고 민주연구원에서도 한 명 파견돼서 있었는데 조금 정말 좀 제가 봐도 이제 짠하더라고요. 약간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겉돌고 하는데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게 참고가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한 모 의원 지금 의원이 되신 분이 저한테 와서 회계사님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쟤네들 다 낙하산이에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 네. 170석 정당의 싱크탱크가. 그러니까 이런 심각하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짧게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몇 가지 사례로든 민주연구원 60억 예산이 투입되는 민주연구원 그리고 의원들의 매년 5천만 원가량의
법적 근거 없는 비과세 소득. 네. 5천만 원이면 그분들의 마지널한 한계적인 소득을 감안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는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로 떼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떼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선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받는데 그것들이 쓰이지 않고 축적되어서 약 1,000억 안팎의 재산으로 쌓여 있는 것. 이처럼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일부 탈법적인 것, 편법적인 것, 위법적인 요소들을 가득이나 가진 채로 굴러가는 이런 조직들이 네. 이 이재명 씨 재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김문기 씨 관련 사항이든 백현동 관련 사항이든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허위고 네. 뚜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무지막지하게 낭비되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국부가 재산이 얼마만큼 낭비되어져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재판 사법부의 그런 인력과 여러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434억 원 반환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재산 상황 봤을 때 민주당은 뭐 434억 줄게 뭐 끊어줄게 하고 뭐 우리 얼마든지 또 2025년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2025년, 2026년, 2027년이 있는 한. 네. 그 선거 당일까지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무죄 집회하고 네. 그 전에 또 무죄 탄원서 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네. 결국엔 이건 안 먹힌 거네요. 그럼 회 기사님. 오히려 역효과 얘기도 있고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행각은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의 행태와 똑같다. 아하. 그분들의 뭐 근거가 뭐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이분들도 이재명 무죄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 과거 조국 사태 때도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지연 말단적인 거. 재판 일부 방청하다가 조그만해요. 2문장, 3문장 떼어와서 야 검찰의 말문이 완전히 막혔다더라. 아하.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변호사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보면 저는 앞으로 있을 일련의 것들 그리고 뭐 여러 법조인들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와서 이재명 뭐 1심 판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다 그게 지금 누구 보라고 하는 거냐면 국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보라고 하는 거겠죠. 네. 나 이렇게 당신한테 충실하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 나 좀 봐달라.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예. 최민희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압권이죠. 장외 집회로 가볼게요. 네. 장외 집회에서 한 유튜버 채널에 이제 잡힌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비명계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네. 표현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예. 어떻게 보셨어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한번 짧게 소개해 보면 네. 질문이 뭐였냐면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이렇게 하니까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 네. 그렇게 표현했네요. 비명계를 이른바. 예. 네.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4분 5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뭡니까? 문제되는 발언. 네.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근데 최민희 의원은 정말 이분은 함량 미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분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 이분 개인적으로도 뭐라고 했으냐면 윤미향 씨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저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요? 김경률은 사과하라. 사실 윤미향 씨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결과를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무죄라고 하면서 사과해라. 그러면 윤미향 2심, 3심 나온 지금은 어떨 건지. 전 최민희 이런 분들은 제발 좀 이런 사람들이 선량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움직이면. 무서워요. 이게 할 말인지. 맞습니다. 참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만큼 불행한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299명이 최민희 같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건 지옥이죠. 진짜 지옥이 따로 없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친명계들은 이재명으로 단일되어야 되고 이재명 리더십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선거 직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명계라 불리는 이 대권주자들,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민주당 내의 뭐 세력 개편? 여러 소소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하게. 네. 어떻게 보면 최민희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조차 이러는데 이분들의 지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 이런 사람들은 더 뭐 날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두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는 과거 사례로서 특히 대표적인 인물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낙연 씨 지금과 같이 움직여선 전망 없다, 미래 없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었는데 네. 지금 누굽니까? 이른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경,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삼김 삼총이라 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 삼총삼김 언급하더라고요. 네. 이분들 각을 세우지 않고서 지금처럼 눈치 보면서 하는데 미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국민들 눈을 봐라. 제 생각엔 민주당 지지자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비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럼으로써 이낙연이라는 정치 총화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진작에 메시지를 내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누구 하나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김동연 지사는 주말에 장외 집회 나가서 이제 뭐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거죠.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럴 때 이즘, 주의, ISM이라고 하면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로 정말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 거다. 뭐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데 김대중 노무현이라면 이랬을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 한 이 시간쯤에 아마 위증교사 선고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월요일에 나오는데 이거 검찰은 공직선거법보다 더 센 징역 3년 구형한 상태란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비리관계 그와 같은 사건의 파급력들에 비추어서는 이전에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인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더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 판단 이건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이제 내리긴 뭐 쉽게 예단하긴 힘들지만은 그 이상의 판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일관되게 지금 이재명 측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는 변함없겠죠. 이재명 리더십은 영원하다,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하, 참 어떻게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또 민주당 상황이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용 상당할 것 같은데 이걸 지켜보는 윤석열 정부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오전인가요? 리얼미터 이제 결과가 조금 나왔대. 아주 미세한 반등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지금 현재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여당 측의 특히 좋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선방 혹은 어떤 내용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재명 유죄 판결의 어떤 반사이익 아닐까. 여러 언론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지만 이재명 이 1심 판결에 기대어서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행해야 될 임무, 주어진 과제들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저는 다시 한번 또 얹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유죄 판결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판단도 국민의 시선도 대단히 차갑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차가울 수도 있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관련 이슈들이 계속 퍼져나오고 있고